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일본 아이치현에서 벌어진 한 소녀의 실종과 살해 사건입니다. 17살 여고생에게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줄의 메시지. 지금 이마이케에 있어 도와줘. 그 메시지를 보고 친구는 밤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숲속에서 발견된 것은 한 소녀의 유골. 그리고 수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작 그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장. 평범한 저녁, 그리고 한 통의 SOS. 2004년 11월 아이치현의 한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서 살던 고등학교 2학년 17살 M양은 언제나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그리고 오빠 둘을 가진 5인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M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사하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M양은 친구 A코와 그리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지금의 매칭 앱과 비슷한 출애케이 사이트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M양은 바로 그 출애케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와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친구 A코와 지인 남성은 그녀를 약속 장소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돌아갑니다. 그 순간까지 아무도 이게 마지막 배웅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장. 지금 이마이케에 있어 도와줘. 그날 밤 늦게 에이코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지금 이마이케에 있어 도와줘. 이마이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번화가 이름입니다. 에이코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이마이케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 어디에서도 M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던 에이코는 우연히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친구에게서 지금 이마이케에 있어 도와줘 라는 문자가 왔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니야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날 밤 이후 M양의 휴대폰은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3장. 흔적 없는 실종, 그리고 수사선상에 오른 한 남자. 경찰은 가장 먼저 M양의 휴대전화 통화 문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이용하던 출애계 사이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 중 수상한 인물 한 명이 수사선상에 떠오릅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모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신도 범행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 경찰은 실종이라는 이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답답하게 헤매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M양의 행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장. 계절이 바뀌고 숲에서 발견된 리놀륨 시트.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 2005년 2월 26일 아이치현 도요와케시 인근의 한 참목림에서 산책을 나온 한 주부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비닐 리놀륨 시트에 단단히 둘러싸인 무언가. 경찰이 도착해 시트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미 발굴화된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두개골, 뼈 조각들, 그리고 일부 신체 조직. DNA 감식을 거쳐 그 유골은 3개월 전 실종되었던 17살 소녀 M양으로 확인됩니다. 실종 사건은 그 순간부터 살인 사건이 됩니다. 5장. 다시 불려온 남자,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라는 얼굴. 유골이 M양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곧바로 예전 조사에서 떠올랐던 그 남자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이토 요스케. 아이치현의 한 시청,
폐기물 대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딱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냥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수사망이 좁혀지자 나이토는 결국 입을 엽니다. 제가 시신을 숲에 버렸습니다. 2차 백과 함께 그는 유기 혐의로 먼저 체포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인정합니다. 제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6장. 평범한 공무원의 또 다른 얼굴. 나이토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겉으로만 보면 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청 동료들은 말합니다. 과묵하긴 했지만 딱히 불량한 느낌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그의 또 다른 얼굴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나이토는 어린 시절부터 시신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체를 소재로 한 만화, 영화, 소설에 몰두했습니다. 2004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시신 유골 관련 마니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시체가 등장하는 영상 테이프와 관련 서적들이 수북히 발견됩니다. 그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적어 올린 적도 있습니다. 어릴 때 본 만화 때문에 시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공무원, 그러나 집안에서는 시체를 동경하는 마니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7장. 범행 당일. 차 안에서 벌어진 일. 2004년 11월, 나이토는 출회계 사이트를 통해 M양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8만 엔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만난 날 그는 우선 4만 엔을 건넵니다. 표면상으로는 원조 교제를 가장한 만남이었습니다. 둘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웁니다. M양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나이토는 슬그머니 뒷좌석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짐 묶는 로프를 꺼냅니다. 뒤에서 다가온 나이토는 그 로프로 M양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저항할 틈도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차 안에서 17살 소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8장. 숲으로 옮겨진 시신, 그리고 철저한 계획. 살해 직후 나이토는 시신을 잡목림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리 준비해둔 비닐 리놀륨 시트로 M양의 시신을 감싸 숨깁니다.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옷을 벗기고 시트에 꽁꽁 싸맨 채 버렸습니다. 살해 도구였던 로프와 M양의 휴대전화는 근처 용수로에 버려 증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다음 날 아침 시청으로 출근합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인을 상대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실종 사건이 많다던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나이토 요스케였습니다. 구정. 지금 이마이케에 있어. 도와줘. 그 문자는 누가 보냈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마이케에 있어. 도와줘. 친구 에이코에게 도착한 마지막 문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M양이 아니라 나이토였다는 것입니다. M양은 이미 그 문자가 보내지기 전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나이토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제가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M양이 다른 남자와 만난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의 범행 시간대를 흐릿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또한 문자의 도착 시각은 시신을 유기한 이후였습니다. 즉, 시신을 버린 뒤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친구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녀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0장. 왜 그녀였나? 왜 이런 짓을 계획했나? 표면적으로 나이토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말하겠다고 해서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조 교제를 빌미로 만남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살해를 전제로 M양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 그가 수집해온 영상, 서적, 그가 그린 그림들, 모든 것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시체에 대한 비틀린 욕망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1장. 법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욕망. 사건 발생 약 1년 뒤 2005년 11월 나이토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녀에게 해를 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외모 콤플렉스, 연애 실패 등을 겪으면서 차츰 현실의 여성과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시체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향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범행이었으며 피해자는 약 4달 뒤 발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습니다. 검찰의 구형 18년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6년을 선고합니다. 12장. 그리고 2022년 그는 다시 사회로. 징역 16년. 시간은 흘러 2022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이토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시청에서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불리던 남자는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을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전과자라는 2글자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그의 형이 끝났다고 해서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그는 왜 이렇게까지 비틀어졌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나이토는 사립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법조인이 되기를 기대받던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히자 그는 시청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훌륭한 인생 경로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과 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질감이 오랜 시간 충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충돌이 결국 가장 약한 한 사람에게 비극적인 형태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도 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가해자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14장. 출회계 사이트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소녀. M양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즘 다들 쓰잖아. 출회계 사이트라고 해서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지겠어? 그녀는 아마 단지 호기심으로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면 너머에 있던 사람은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체에 집착하는 마니아, 현실의 인간관계에 실패한 남자, 자신이 만든 사이트 안에서만 욕망을 풀어오던 사람. M양은 그 복잡한 배경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15장. 이 사건이 남긴 질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업과 인상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시청 공무원, 성실한 청년, 조용한 이웃. 이 단어들만 놓고 보면 그는 절대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실제로는 시체를 동경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뒤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가짜 문자를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16장. 온라인 만남이라는 위험성. 또 하나. 이 사건은 온라인 만남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화면 속 텍스트만으로는 상대의 직업, 나이, 말투,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입니다라는 말조차 우리는 안심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7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저 평범한 17살 소녀였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와 연락하고 SNS와 비슷한 서비스를 사용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디든 있을 법한 10대였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그 중 한 명의 미래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외형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의 위험성과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숨어있는 얼굴 없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한 소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누리지 못한 미래, 그녀를 잃은 가족의 시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마주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설마 그런 일까지는 이라는 생각 자체가 언제든 가장 위험한 방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